과학자들의 행복한 금요일의 과학터치 공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은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다양한 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최신 연구 성과를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과학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도입 강연에 이어서 공강연도 굉장히 흥미롭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강연을 준비해 주신 이준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국가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재직하고 계시고요.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스타를 마치신 후에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과 UCLA 테라사키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현재는 생체 재료, 3D 바이오 프린팅, 인공 장기 칩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약물 개발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몸을 고치는 재료와 기술, 약물 개발을 위한 인공 장기 칩 시대라는 주제로 미래 의료기술과 신약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쉽고 흥미롭게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준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작년에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초등학생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약간 애니메틱한 약간 이렇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로 좀 구성해 봤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고치는 재료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가 장기칩이라는 분야입니다. 장기칩이 뭐냐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 몸에 이렇게 장기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장기들을 조그마한 칩 위에 올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장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미니어처, 그러니까 작은 스케일의 장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기를 가지고 뭐에 쓰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약물을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감기약 드시잖아요. 저희 감기 걸리면 감기약 드시듯이 약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약이 실제 사람한테 유용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장기칩 기술을 바탕으로 이 약물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기칩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왜 새로운 약물 개발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약물 개발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30년은 너무 먼 것 같은데. 네. 네네. 맞습니다. 10년에서 15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단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몸을 흉내내는 기술이라고 해서 이런 장기를 어떻게 저희가 칩 위에 올릴 수 있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그거를 이제 종합한 장기 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기를 올릴 수도 있고 저희가 원하면 다양한 장기들을 연결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예로 피부나 혈관, 폐 같은 것을 어떻게 칩 위에 올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신다고 들어가지고 미래 의료는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런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으니 그렇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약을 만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약 만들까요? 여기 학생 너무 왜 약 만들어요? 그쵸. 맞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렇고 그 외에도 저희가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건강히 오래 살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예를 들어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감기약도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항암제는 보통 암을 완치시키려는 그런 약이 아니라 암의 그런
약간 성장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다 없애려면 그 부위를 열어서 제거를 해내야 완전히 없앨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명확히 암세포, 일반 세포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제거를 한다 해도 몇몇의 암세포들이 남아있게 되면 그게 이제 재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암들이 이런 한 곳에서 자라다가 더 나은 곳을 위해 찾아가는 게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이나 암의 성장을 막아주는 그런 약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당뇨 치료제도 이제 중요한 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뇨도 굉장히 이제 보통 가족력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가 이제 합병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합병증에 대해서 다양한 뭐 암도 걸릴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발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보통 왜 당뇨발이 생기는지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몸의 끝에 부분이 다치게 되면 저희가 심장에서 혈액을 펌핑을 하면 혈관을 따라 이렇게 몸 끝까지 흘러서 도달하게 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에 설탕이 좀 많이 들어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극단적인 예로 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꿀이 흐르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물과 비교해서 꿀이 흐르기 어려운 것처럼 이 당뇨병을 갖고 있게 되면 이 혈액이 말단의 모세혈관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거기서 나서 보통 이제 응고가 생기게 되죠. 딱지가 생기게 돼요. 딱지로 막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재생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도달하는 피의 혈류를 막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저희가 당뇨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것도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었을 때 저희 뭐 백신 여기 안 맞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다 안 맞으신 분 있어요? 면역 체계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보통 백신 저희 뭐 모더나나 뭐 파이자 이런 거 보통 맞으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거기서 이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 몸에 주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병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항체라는 걸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을 죽이기 위한 그런 물질들을 저희 몸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에 걸렸어도 치료는 돼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이 더 오래된다는 거죠. 근데 그 치료가 나게 되면 그런 항체들이 보통 한 수개월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 한번 걸리고 나면 수개월 동안 그 항체에 의해서 저희가 코로나에 다시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따라서 이 백신을 맞게 되면 저희가 걸리지 않아도 걸린 것처럼 몸에서 백신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몸에서 항체를 만들게 돼서 백신을 한번 맞고 나면 저희가 코로나에 한번 걸렸던 것처럼 수개월 동안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바로 그걸 죽일 수 있는 우리 몸에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럼 바로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하는데 보통 아까 설명드린 10년에서 15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실패가 되게 되는데 보통 100개를 처음에 캔디데이트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임상을 거치고 나면 뭐 한두 개 이렇게 살아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효과가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100이라는 효과를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사람한테 적용을 했더니 뭐 10, 20 이렇게밖에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부작용 문제도 있어요. 이게 부작용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는 약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보통 저희가 검증을 할 때 그 해당 장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만 검토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약들이 그 해당 장기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가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장기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부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보성, 차도 이게 나무별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은 약을 투여해도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다른 반응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할까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사람의 몸은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몸에 이렇게 장기들이 여러 개 있는데 장기들을 내부로 들어가 보면 우리 몸을 이루는 최소 단위를 보통 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뭐 물질을 이루는 단어를 원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이루는 최소 단위를 세포라고 해요. 그런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서 이런 장기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포들이 서로 대화하고 주변 환경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 몸에서 혈액이 이제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혈액이 어떻게 다양한 장기로 뻗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다양한 힘과 압력이 존재해요. 심장만 봐도 스스로 이제 뛰잖아요. 그리고 폐도 음압에 의해서 저희가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과 압력 또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저희가 장기마다 다른 환경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서울, 뭐 프랑스 파리, 그 다음 LA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건물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장기마다도 다른 그런 구조나 환경을 갖고 있어요. 세포들도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임상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실험을 하냐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곳에 세포를 키우게 돼요. 그래서 많이 증식을 시키고 그 세포에 다양한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는 3차원적으로 세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2차원적인 곳에서 세포가 키워지게 되면 특성이 달라지게 돼요. 갖고 있는 특성이 달라지고 여기에서 아무리 약이 잘 들어도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약이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보통 많이 하는 게 저희가 동물 실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동물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동물들이 사람하고 장기 개수나 이런 건 똑같아요. 근데 특성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쥐에서 효능이 검증된 약을 사람에게 효능이 검증됐다고 저희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을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100개의 그런 캔디데이트이 뭐 한두 개 이렇게만 성공하게 되는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람의 몸과 더 비슷하게 만들자는 그런 컨셉으로 이런 개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런 세포, 하나의 세포들로 구성된 게 조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여러 조직이 모인 게 장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모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장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런 장기가 갖고 있는 환경을 재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폐를 우리가 모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음압에 의해서 얘가 팽창되고 수축되는 그런 현상들을 모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칩 위에서. 그래야 저희가 폐칩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폐 세포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류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혈관이 있는 이유는 저희 몸에 이제 산소와 그다음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장에서 저희가 폐를 한번 거쳤다가 다시 심장으로 와서 저희 몸으로 펌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소도 많이 담아야 되고 그다음 영양분도 갖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온몸에 퍼지면서 CO2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서로 교환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 몸을 살아 있을 수 있게 만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개념들이 들어간 게 장기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보통 저희가 만드는 칩의 크기가 요 두 개의 손가락 정도 되는 요 정도 크기의 칩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칩 안에 이러한 다양한 구조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마이크로 스케일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터, 센티미터 그 밑에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 저희가 보통 머리카락 하나가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백 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런 혈관 채널들을 저희가 만들게 돼요. 그래서 혈관 채널도 만들고
거기에 장기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조직체들을 그 안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실제로 산소나 그런 영양분의 교환도 볼 수 있게 되고 그 장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궁극적으로 쓰려는 게 뭐냐면 환자의 세포를 저희가 가져다가 환자의 그런 폐 모양, 뭐 예를 들어서 피부라고 하면 피부를 만든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환자가 갖고 있는 피부를 가져왔을 때 그 환자가 저희가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질병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바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일부를 이 칩 위에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우리 몸에 최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약물의 조합을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이런 연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몸에 A에서부터 뭐 C까지 A, B, C, D, E 뭐 E까지의 약이 4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다 먹어보고 뭐가 더 낫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저희 몸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약을 이런 내 몸의 일부인 아바타 칩에서 구현을 해봤을 때 최적의 조합을 찾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의 조합을 찾고 그걸 이제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나 혈관 흐름, 미세한 힘 같은 거를 모두 이 칩 하나에서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구조까지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 물질이 왜 있을까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물질이 이제 혈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몸에 있는 혈관을 모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액체가 유입이 되고 그 액체는 요 세포가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혈액과 유사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분도 갖고 있고 뭐 산소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러한 액체를 저희가 넣게 되고 이것을 다시 뭐 빼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혈액을 흘러줘요. 그래서 이런 혈액을 넣을 수 있는 펌프가 존재해요. 그래서 펌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보통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동일하게 힘을 가하는 펌프보다 펄스 타입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장도 한번 펌핑을 하고 느슨해지고 펌핑을 하고 느슨해지고 이런 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펄스 타입으로 한 번에 이렇게 강한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낮아지고 강한 힘이 들어갔다 낮아지는 그런 펌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실제 저희 몸에 흐르는 그런 혈액의 그런 부분을 모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수백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의 이런 혈관 안에 저희가 그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담긴 혈액을 흘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영양도 공급하고 노폐물도 제거를 해서 우리 몸 장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칩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몸과 비슷하게 하고 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양도 공급하고 그다음 노폐물도 제거해서 비슷한 환경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세포들도 환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주변 환경을 느끼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세포들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들을 느끼고 그것에 의해서 다양한 세포들이 성숙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줄기세포라고 했을 때 줄기세포는 다양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들로 분화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뼈로도 분화될 수 있고 근육세포로도 분화가 될 수 있고 지방세포로도 분화가 될 수 있고 그런 세포들이 주변의 환경을 느끼면서 그쪽의 조직으로 분화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줄기세포가 뼈에 있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그 줄기세포는 뼈로 분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뼈세포화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물성이에요. 딱딱한 정도.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제일 연한 부분, 제일 소프트한 부분이 뭐라고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눈 말고 더 소프트한데. 더 소프트한데. 뇌입니다, 뇌. 네. 이게 보통 0.5kPa, 그러니까 순두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두부 정도 되는 강성을 갖고 있고, 저희 이제 피부는 이제 느껴지잖아요. 요런 거와 비슷하게 저희 간이나 뭐 심장 이런 부분은 두부,
그냥 두부 정도 되는 강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이제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뼈를 대체할 때 저희가 금속이나 세라믹 같은 거를 단단한 재료를 쓰는 이유가 그런 뼈의 강성을 저희가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런 다양한 압력들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뭐 심장, 그 다음 근육들도 스트레칭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늘어남, 다양한 유체의 흐름, 그래서 혈관 안에도 세포가 존재해요. 그래서 혈관 안에 존재하는 세포들은 그 혈액의 흐름에 따라서 일렬로 배열되게 돼요. 그런 이게 힘으로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흐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은 주변 환경을 느끼고 그에 맞게 이제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잘 모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재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바이오 소재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넣을 수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 중에 우리 몸과 친화적인 그런 재료를 바이오 소재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얘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하이드로젤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이드로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게 보통 그 아이들 이렇게 물에 담그면 장난감 중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문어나 뭐 이런 거 빼짝 말랐다가 물에 넣으면 팽창하는 그런 게 이제 하이드로젤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한 60에서 70% 정도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이드로젤 같은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우리 몸에 친화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콜라겐 많이 드시죠. 많이 바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 젤라틴 같은 거, 젤리 같은 거 혹시 먹어보시죠? 그렇죠? 요게 콜라겐에서 오신 거 알아요? 콜라겐이 이런 나선 같은 게 3개가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인데 온도를 조금 가하게 되면 이게 풀려요. 하나씩 풀린 게 젤라틴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젤라틴은 근데 이제 온도에 반응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고체처럼 존재하게 되고, 온도를 많이 높이게 되면 액체처럼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젤리 어디다 보관하죠? 냉장고에 보관하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생분해성 고분자를 만들게 되는데, 왜 생분해가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만약에 어떤 물질을 넣게 돼요. 그럼 그 물질이 없어지지 않게 되면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다시 수술을 하고 교체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해가 돼서 없어질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그 재료가 저희 몸의 일부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분해 속도를 잘 조절하게 되면 거기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이 주변 조직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뼈도 재생이 되는 것처럼, 뼈가 생성이 되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뼈를 대체하는 재료라고 했을 때 특정 시간 동안 분해가 되면서 주변에 뼈세포들이 와서 새로운 뼈를 채워낼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생분해성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외부에서 물질을 넣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하이드로젤 같은 콜라겐으로도 하이드로젤을 만들 수 있고요. 요 젤라틴으로도 하이드로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다양한 세포들이 안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독성을 저희가 보통 이런 바이오 소재를 다룰 때 체크하게 되는데, 세포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세포에 독성이 없어야 우리 몸에 쓸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생체 적합성, 분해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세포가 살 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장기 칩 위에다가 세포가 살 수 있는 그런 장기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이드로젤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을 많이 머금어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도 어떻게 보면 하이드로젤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컨택트 렌즈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젤리 같은 촉감을 갖고 있고, 그다음 왜 중요하냐면 세포가 이런 환경을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 조직도 이런 환경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이식도 하고, 그 다음 이런 우리 몸을 모사하는, 장기를 모사하는 그런 칩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인공 피부,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고 있는 인공 피부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환자의 피부를 조금 떼와요. 한 손톱만큼 떼와요. 그래서 그거를 뭐 손바닥만하게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뗀 거를 가지고 저희가 피부 층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 층을 분리하고 세포도 분리해서 그걸 다시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기술로 다시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다면 저희가 어디에 쓸 수 있냐? 화장품 같은 데 쓸 수 있고, 환자가 갖고 있는 뭐 다양한 질병들, 피부 질환들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도를 한 뒤에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최적의 그런 약물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부를 보면 표피층, 진피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표피층은 여기 죽은 세포예요. 보통 각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죽은 세포층이 저희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표면에 둘러싸고 있는 부분. 그 밑에는 세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각질 세포가 존재하고 그 밑에 진피층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살짝 베었을 때 피가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왜 안 나냐면 혈관은 요 진피층 조금 밑에 쪽에 존재해요. 그래서 살짝 빼면은 피가 안 나요. 근데 여기 존재하는 세포들을 저희가 하얗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깊이 베게 되면 피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혈관을 건드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피가 나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존재하거든요. 아마 다이소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드름 치료제 이런 걸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로 니들이 저기 혈관 전까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니들을 꼽는, 그런 피부에 꼽는 그런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해서 백신을 전달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세포들을 키워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각질층을 어떻게 만드냐면, 저희가 보통 세포는 요 영양분이 담겨 있는 미디아라는 곳에 채워서 담기게 되는데, 요거를 공기층과 미디아층을 분리하게 되면 공기에 노출된 세포는 죽게 돼요. 그게 각질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각질층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저희가 아토피나 뭐 당뇨발, 뭐 염증 같은 거를 유도를 하게 돼서 그 다음 거기 환자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최적의 약물을 저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약물을 환자 맞춤형으로 쓸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런 수백 마이크로 스케일의 혈관을 저희가 그 내부에 만들어 놓게 되고, 그 주변에 세포들도, 혈관 세포들도 부착을 시켜요. 주변에 부착을 시켜서 혈액을 흐르게 되면 실제 혈관처럼 저희가 구동할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혈액도 재현을 하고 질환도 연구를 하게 되는데, 질환도 굉장히 많아요. 혈관 관련된 질환도. 뭐 고혈압도 있을 수 있고, 동맥경화, 혈전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피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혈전이 왜 생기고 어떻게 용해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관찰할 수 있게 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도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한 움직임도 모사를 할 수 있어요. 칩에서. 저희가 심장이 펌핑을 하게 되면 혈관이 이완이 되고 다시 수축이 되는 과정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디바이스 안에 외부에 저희가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팽창도 시킬 수 있고 수축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곡선을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술도 있고, 저희가 폐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폐도 숨 쉴 때마다 음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심장은 자발적으로 뛰어요. 이런 근육 세포들이 자발적으로 뛰는데, 폐는 압력에 의해서 저희가 호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압이 밑에서 존재해서 공기를 흐르게 되는데,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모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부랑 거의 유사해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닿는 세포층이 있고, 여기 밑에는 혈관이 존재하게 돼요. 근데 여기 층은 피부랑 달라요. 피부는 굉장히 여러 개의 층들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세포들이 죽는데, 왜냐하면 혈액이 거기까지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폐는 한 층이에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들이 팽창이 됐다가 수축됐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 모델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미세먼지 연구도 할 수 있게 되고, 최근에 뭐 가습기, 살균제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숨쉬는 폐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 쪽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암이 있고 암이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항암제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 하나만 존재해서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항암제 종류를 저희가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암을 존재하고 그 주변에 다양한 장기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암이 어디를 더 선호하는지, 어디로 더 전이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예측이 가능하면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칩 위에 저희가 암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게 되고, 실제로 그 혈관을 따라서 그 암에서 혈관으로 어떻게 세포가 들어가며 그게 다양한 장기들로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 환경을 모사하는 그런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몸속에서 이동하는 과정을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먹는 약을 먹으면 보통 어디서 흡수될 것 같으세요? 네, 보통 뭐 계속 위장이잖아요. 소장이에요. 보통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 흡수된 약들이 간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간으로 가게 되면 그 약이 딱 스위치를 킨 것처럼 약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먹는 약이 약의 성질을 갖고 있게 되면 위장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의 효능이 그러니까 약의 효능이 되지 않는 형태로 우리 몸에 넣었다가 그게 이제 간으로 가게 되면 간에서 그 스위치가 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위치가 켜져서 우리 몸 전체로 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몸 전체로 퍼질 때 혈관을 따라 이동하게 되고, 그게 해당 장기, 해당 세포로 이동하게 돼서 그 약 효과를 얻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을 약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해당 심장에만 가게 하고 싶은데 다른 장기에도 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부작용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당 특정 장기로만 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의 하나로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실제로 소장을 만들 수 있고, 소장에 간을 연결하고 간에 다양한 장기를 연결해서 그 약물이 어떻게 대사가 진행돼서 치료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전달,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정 부분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나노 입자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왜 나노 입자를 하게 되냐면, 나노 입자들이 그 혈관 세포들 사이로 통과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그 나노 입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나노 입자 표면에 해당 장기로 갈 수 있게 특정 어떤 부분을 달아요. 기능성을. 그래서 그 특정 장기로만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스페시픽하게 요거를 좀 전달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설명드린 마이크로니들, 이게 피부에 찔러서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요 하이드로젤도 약물 전달에 쓰이고 있어요. 요 하이드로젤이 외부에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드로젤이 이런 고분자들의 네트워크예요. 이렇게 그물 구조. 저희가 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기 잡는 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물에 물이 이렇게 들어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물들이 서로 좋아하는 환경이 있고 물을 좋아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런 환경에 의해서 수축됐다, 팽창됐다, 그런 걸 이제 스마트하게 저희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도로도 될 수 있고 pH로도 될 수 있고 효소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느 곳에 많이 활용하게 되냐면, 암은 보통 그 pH가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산성의 환경을 띠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저희가 젤을 만들 때 산성인 환경에서 수축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약물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암 근처로 가면 추측돼서 안에 들어있던 약물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전달하는 방법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물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런 장기칩이 재생에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 저희가 뭐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도 뭐 고쳐 쓰는 게 오래 쓰는 게 경제적으로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장기를 이식받기보다는 고쳐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런 피부 같은 경우에는 손상된 피부가 어떻게 재생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피부 모델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잘 재생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연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골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연골이 걷거나 뛸 때 컴프레션 같은 게 가해지거든요. 그런 환경도 저희가 모사를 해서 연골이 어떻게 재생이 되는지. 그리고 연골이 왜 닳아 없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연골엔 네. 뼈가 움직이면서 네. 연골이 계속 갈려나가서요. 갈려나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생이 일어나는 게 아까 혈액이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골엔 혈관이 없어요. 연골에 혈관이 없어서 닳아 없어지게 돼도 저희가 재생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저희가 신경도 뼈 쪽에 많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닳아 없어지고 없어져서 뼈까지 닳을 정도가 돼야 이제 고통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돼서는 좀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젊었을 때 무릎 연골 아껴 쓰라는 말이 이게 한번 갈리게 되면 이게 스스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요거를 재생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걸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연골 아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뼈도 이제 저희가 골다공증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저희 뼈 안에 이런 콜라겐 아까 콜라겐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뼈는 어떻게 보면 세라믹이거든요. 세라믹 뭔지 아세요? 그 저희 변기 유리 깨지잖아요. 뼈도 세라믹이에요. 근데 왜 안 깨질까요, 잘? 아까 콜라겐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뼈 안에 콜라겐들이 탄성을 좀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콜라겐이 분해가 돼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렇게 되면 이제 잘 부러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뼈도 그런 콜라겐 같은 거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뼈가 잘 부러지지 않고 다음 뭐 젊었을 때 뼈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피부칩, 뭐 연골칩, 뼈칩을 만들어서 이런 걸 어떻게 재생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바이오 프린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런 걸 만들 때 이용하는 게 프린팅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프린터 있잖아요.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도 있고 뭐 그냥 프린터도 레이저 프린터도 있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잉크가 어떻게 보면은 색깔을 가진 걸 쓰는데 저희 바이오 프린팅은 세포와 그런 생체 재료, 소재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로 원하는 모양, 원하는 조직을 프린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저희가 CAD 파일로 디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건물을 짓듯이 디자인을 한 다음에 프린터 누르면은 얘가 그냥 프린터를 해요. 그 모양대로. 그래서 그런 걸 이 바탕으로 저희가 피부도 프린팅을 하고 연골, 혈관도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같은 경우에 저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프린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프린팅은 저희가 이런 모델을 설계한 다음에 그 세포와 잉크를 준비해요. 그 재료를 준비하고 생체 소재, 하이드로젤 같은 걸 준비해서 실제로 프린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층층이 해서 프린팅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그마한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심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굉장히 조그마한 조직을 만들고 있지만 이게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심장 자체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받아야 돼서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세포와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의 장기를 만들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미래에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AI도 굉장히 요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실. 저희 챗GPT 많이 쓰시죠, 요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약 후보도 예측할 수 있고 결과나 데이터 분석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윌리를 찾아라인가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거 옛날에 해보셨죠?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윌리 하나만 찾으려고 그 안에서 찾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양한 윌리 닮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놓치고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물을 개발함에 있어서 최적의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주변에서 저희가 찾기 어려웠던 그러한 뭐 약물 2순위, 3순위. 왜냐면 그런 게 나중에 다른 조합과 했을 때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하나 요소들을 AI는 다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AI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다양하고 큰 데이터를 저희가 바탕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기 칩에 AI를 결합하게 되게 되면 아까 다양한 약물의 반응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최적의 약물을 이 AI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합을 할 수 있게 되고 최적의 약물의 조합도 AI가 도출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만약에 100개의 실험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해서 결과를 넣으면 AI가 이거 한 3개만 해보면 최적의 조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AI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바탕으로 더 빠른 신약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물 실험은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FDA 혹시 아세요?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 뭐 식품이나 이제 약 같은 거를 관리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기관.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보통 약물을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을 거쳐야만 임상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 실험 없이 이런 장기칩 같은 체외 모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허가해 준다라는 정책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부분이 아마 저희 나라에도 곧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체외 모델의 개발이 중요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까 설명드렸던 종 간의 차이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은 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암을 저희가 투여를 해요.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죽여서 저희가 부검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동물 입장에서는 너무 혹독한 환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장기칩 기반으로 임상을 허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 부담 같은 것도 뭐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병원은 저희가 환자 맞춤형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아마 저희 지금 여기 학생분들의 자녀가 학생분들 나이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옛날에 60, 70년대 신문에서 휴대폰이 미래 기술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술이었죠. 지금 휴대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술들도 저희 한 20년, 30년 뒤에는 당연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래 병원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 하나를 개발해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약, 나만의 레시피를 갖고 있는 약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설명드린 저희 몸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는 아바타 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장기를 여기에 올려놓게 되고 그 장기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아니면은 거기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아직 해결돼야 될 문제가 왜 이게 20년, 30년 뒤에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거를 요 칩 안에 모두 다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탑3 이런 식으로 이런 뭐 10개가 있는데 3개만 구현한 형태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기술이 더 요구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조그만 칩 안에 키우다 보니까 장기간 컬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포들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지, 그다음 이걸 어떻게 균일하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다음 이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절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융합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요 재료공학 쪽에 있게 됩니다. 재료공학 쪽에 있는데 저희가 연구는 병원 교수님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 생명공학 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함께 들어와야 이런 복잡한 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자서는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 간의 경계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소재공학과에서도 생명공학을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전자과에서 하는 뭐 특정 반도체 같은 것도 저희 신소재과에서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융합이 중요하고 이런 경계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고등학생 분들을 위해서 혹시 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때문에 반도체를 연구하고 싶다는, 이게 10년 뒤에는 또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혹시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쪽에서 이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으로 성장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몸을 이해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 아까 설명드린 약물의 조합이나 환자 맞춤형 그런 약물을 개발을 해서 더 오래 살게 만드는 약간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